조선시대 관리들은 철밥통이었을까요? 한 번 벼슬을 얻으면 평생 편하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파지, 좌천, 기양, 삭탈간지. 조선 관리의 커리어는 생각보다 훨씬 불안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조선 관리들도 매일 출근하고 보고서 쓰고 상사 눈치 보고 인사 발령에 떨던 직장인이었습니다. 단지 그 상사가 부장님이 아니라 왕이었을 뿐이죠. 오늘 사람에서는 조선 관리들의 진짜 직장 생활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면 이상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500년 전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익숙하지? 조선에도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조선 관리가 되려면 먼저 과거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 시험,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대과 합격자는 3년에 단 33명. 전국에서 33명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경쟁률이 말도 안 되는 초고난도 입사 시험이었던 거죠. 누군가는 몇 년을 공부했고 누군가는 10년 넘게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평생 준비만 하다가 끝나기도 했습니다. 조선판 취업 준비생. 공시생의 조상님들이 이미 조선에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합격 평균 나이입니다. 조선 문가 급제자의 평균 나이. 약 35세. 20살에 척 붙어서 관직 생활을 시작하는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30이 넘어서야 겨우 합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10년 넘게 취업 준비를 하고 드디어 최종 합격한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반전은 따로 있습니다. 과거에 합격했다고 바로 발령이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리가 나야 했습니다. 관직에도 TO가 있었거든요. 합격은 했는데 자리가 없습니다. 스펙은 완성됐는데 출근할 회사가 없습니다. 조선판 대기 발령입니다.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씩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억울하죠. 10년 넘게 공부해서 합격했는데 이제는 자리가 없어서 또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관리의 직장 생활은 입사 전부터 이미 힘들었습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지치는 구조였던 거죠. 어렵게 관리가 됐다고 해도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선 관리의 진짜 직장 생활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조선 관리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업무 능력, 보고서 실력, 인간관계? 물론 다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왕의 기분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왕은 최종 결재권자였습니다. 인사권자였습니다. 평가자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징계위원장이었습니다. 갑 중의 갑, 최종 보스. 조선 직장 생활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상소 하나 잘못 올리면 파직될 수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좌천될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 줄을 잘못 서면 귀양을 갈 수도 있었습니다. 요즘 직장인들이 메일 보내기 전에 고민하잖아요. 이 문장 너무 세 보이나? 이 표현 괜찮나? 상사 기분 안 좋을 때 보내면 안 되나? 조선 관리들도 똑같았습니다. 다만 그 메일이 상소였고 받는 사람이 왕이었을 뿐입니다. 조선 관리의 속마음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이 상소 지금 올려도 되는 건가? 전하께서 오늘 기분이 어떠시지? 너무 세게 말하면 잘리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너무 돌려 말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직언을 해야 하는데. 직언을 하면 위험합니다. 침묵하면 안전한데 침묵하면 선비로서 부끄럽습니다. 조선 관리들은 매일 이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소신과 생존 사이, 원칙과 눈치 사이, 충성심과 자기보호 사이. 이쯤 되면 조선의 관청은 그냥 옛날 회사입니다. 출근복만 한복이고 보고서만 상소였고 회의실만 궁궐이었을 뿐입니다. 실록을 보면 이런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어떤 관리는 왕에게 직언을 했다가 귀양을 갑니다.
귀양지에서 반성문 같은 상소를 올립니다. 왕이 그걸 보고 마음이 풀립니다. 다시 부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또 직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귀양을 갑니다. 학습이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소신이 너무 강한 걸까요? 어쨌든 대단합니다. 잘릴 걸 알면서도 할 말은 하는 사람들. 그게 조선 관리들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관리들에게 가장 무서운 단어는 따로 있었습니다. 파직, 좌천, 귀양. 오늘날 직장으로 비교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됩니다. 파직은 관직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해고에 가깝습니다. 좌천은 낮은 자리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강등이나 한직 발령에 가깝습니다. 귀양은 더 무겁습니다. 먼 지방으로 강제로 보내지는 처벌입니다. 현대식으로 아주 거칠게 비유하면 해고당했는데 집에도 못 있고 나라가 정해준 먼 지역으로 이사까지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선판 권고사지, 조선판 지방 발령, 조선판 강제 이주.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조선에서 파직은 꼭 끝이 아니었습니다. 파직됐다가 복직하고, 또 파직됐다가 다시 복직하고, 좌천됐다가 다시 불려오고, 귀양 갔다가 다시 등용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조선 관리들의 커리어는 일직선이 아니었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잘렸다가 돌아오고, 밀려났다가 다시 쓰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조선판 프리랜서 같기도 합니다. 잘리고 붙고, 잘리고 붙고, 그래도 어쨌든 버팁니다. 그래서 조선 관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공부만이 아니었습니다. 멘탈, 눈치, 줄타기, 그리고 버티는 힘. 이 네 가지가 모두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약용. 정약용은 정조의 총애를 받던 관리였습니다. 실학자이자 개혁가였고 나라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세상을 떠난 뒤 상황이 바뀝니다. 천주교 탄압이 시작되고 정약용도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그리고 1801년 전라도 강진으로 귀양을 갑니다. 귀양 기간은 18년. 18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멈춰버린 시간입니다. 커리어가 끊긴 시간입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그 시간에 무엇을 했을까요? 책을 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그리고 수많은 저술들. 귀양지에서 쓴 책이 500권이 넘는다고 전해집니다.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귀양은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에게 귀양은 다른 시작이 되었습니다. 강제로 멈춰진 시간, 원하지 않았던 고리, 세상에서 밀려난 자리. 정약용은 그곳을 자기만의 집필실로 바꾸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조선 역사상 가장 생산적인 강제 안식년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귀양지에서 아들들에게 편지도 썼습니다. 집안이 어렵고 아버지가 죄인의 몸이 되었다고 해서 학문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공부할 기회로 삼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참 묵직합니다. 자기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자식들에게 무너지지 말라고 말한 겁니다. 그는 강제로 멈춰졌습니다. 하지만 멈춰진 자리에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힘들었는데 조선 선비들은 왜 그렇게 관직을 원했을까요? 10년 넘게 공부하고 합격해도 자리를 기다리고 왕의 기분을 살피고 파직과 자천과 귀양을 걱정해야 하는데 왜 굳이 관리가 되려고 했을까요? 단순히 출세하고 싶어서였을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현실적인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관리가 되면 녹봉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월급입니다.
가문의 명예도 올라갔습니다. 양반 사회에서 관직은 곧 체면이자 힘이었습니다. 여러 혜택도 있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이건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 그렇잖아요. 월급도 중요하고, 안정도 중요하고, 가족의 생활도 중요합니다. 조선 선비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상만으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실록과 문집을 읽다 보면 다른 마음도 보입니다. 진심으로 나라를 바꾸고 싶었던 사람들, 백성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만들고 싶었던 사람들, 자신이 배운 것을 세상에 쓰고 싶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관직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참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배운 것을 현실로 옮기는 자리였습니다. 물론 모두가 훌륭했던 것은 아닙니다. 권력을 탐한 사람도 있었고, 자리만 지키려 한 사람도 있었고, 백성보다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 내가 배운 것을 백성을 위해 쓰겠다. 어쩌면 이 마음도 지금의 직장인들과 닮았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합니다. 하지만 돈만을 위해 일하지는 않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기도 합니다. 조선 관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했고, 가문을 위해 일했고, 때로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일했습니다. 정약용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귀향은 정약용이 원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밀려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정약용의 대표작들을 만들었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시간이 가장 많은 것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파직이 꼭 끝은 아니었습니다. 좌천이 꼭 실패는 아니었습니다. 귀향이 꼭 패배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시간을 쉽게 미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가끔 이상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막힌 길에서 다른 길이 열리고, 멈춰진 시간에서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밀려난 자리에서 오히려 자기 목소리를 찾는 사람들. 정약용이 그랬습니다. 조선 관리들도 잘릴까봐 눈치 봤습니다. 지방 발령을 걱정했습니다. 상사의 기분을 살폈습니다. 보고서 하나 말 한마디에 마음을 졸였습니다. 500년이 지났는데 직장이라는 건 왜 이렇게 비슷할까요? 어쩌면 사람이 모여 일하는 곳은 시대가 달라도 비슷한 모양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인정받고 싶어하고, 누군가는 살아남고 싶어하고, 누군가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부당함 앞에서 그래도 할 말을 합니다. 조선의 직장인들, 그들은 먼 과거의 사람들이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와 꽤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정약용처럼 뜻하지 않게 멈춰진 시간에 많은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사. 기억하는 사람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사람사는 이야기가 있는 사람사입니다.